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식상하지만 진짜 그래요. 그런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사건 배경에는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나옵니다. 재밌겠죠? 개인적으로 북한 이야기 할 때 좀 재밌더라고요. 자, 바로 1970년도에 냉전이 한창일 때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짤 8315편, 일명 요도호 비행기 납치 사건인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애도 위성방송으로 라이브로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난리 났던 사건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한국에서. 넷플릭스에 공개됐는데 이 영화는 좀 각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찐 이야기는 다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납치범들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내용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그러면 1970년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요도호 비행기 납치 사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 혁명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있는 혁명마을? 어디 도쿄 외곽에 뭐 사이비 종교 교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일까? 아니면 뭐 새로운 정당인가? 아니요. 바로 북한 평양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딘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고 쭉 올라가면 여기 평양이 있죠. 북한에서 그나마 대도시 평양. 여기 있고 이게 대동강 따라서 쭉 가면 바로 이 평양이랑 아주 가까운 근접한 이 위치에 일본 혁명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평양에서 한 10km쯤 떨어져 있고요.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좋고 이 마을 자세히 보면 자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큰 건물이 두 개가 있고 작은 건물 두 개 있고 여기에 별게 다 있어요. 주거 공간, 뭐 사무실, 학교, 테니스, 축구장, 농구대도 있고 뭐 사우나까지 있대요. 라운지도 있고 위성. 이 위성 왜 있을까? 일본 방송도 볼 수 있어요. 위성 TV로. 여기 이제 숙소인데 일본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일본 마을. 여기 뭔 중역 회의실처럼 여기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나 봐.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 나름 잘 지내죠. 컴퓨터도 있고 식사도 하고 뭐야 식사 거의 뭐 김씨 일가들이 먹는 그런 장소 같지 않아요? 아파트예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옆에 여기 뭐 오디오도 있어, TV도 있고 김정일이나 당시 뭐 김일성이랑 같이 뭐 화상회의라도 하나? 기가 막히죠. 일본에 이런 마을이 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일본 혁명 마을이 있다? 몰랐어요. 너무 잘 살죠. 완전 잘 살죠. 북한 고위층도 이렇게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뭐든 다 있어요. 말 그대로 마을인 거죠. 혁명 마을. 그러면 왜 이름이 일본 혁명 마을이라고 붙였을까? 일본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럼 이제 북한이니까 사상 교육도 받고 북한 음식에 북한 방송에 이 지역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을까요? 북한인데 여기? 북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살려면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음식을 먹고요. 식자재, 뭐 와사비, 된장, 뭐 일본 라멘, 갓소부시 이런 거 다 들여가지고 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 집에는 커다란 안테나가 달려있는데 아까 보셨죠, 사진? 위성으로 일본 TV를 볼 수 있어요. 뭐 후지 TV, 아사히 다 볼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아는 북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방송 본다? 그럼 사형이에요. 최근에도 뭐 오징어 게임 봤다 해서 공개 처형 당한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 사는 일본인들은 뭔데 정말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집에 있다가 오늘 다싸이 23 땡기네 이러면 며칠 안에 술도 딱 가져와. 일본에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오마카세? 뭐 언젠가 오마카세를 만들어줄 셰프도 한 명 초대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 일본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니, 일본도 뭐 살기 좋은데 자기 고향에 있는 게 좋지. 왜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3월 31일이었어요. 오전 7시 20분이었는데요. 한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띵!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출발해 후쿠오카 이타즈케 공항에 도착하는 일본항공 8315편입니다. 요 안내가 나오고 몇 분 뒤에 비행기가 뻥 하면서 경쾌한 엔진 소리 내고 출발을 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뽁
하고 올라가서 이륙한 지 한 10분 만에요. 순환고도로, 이렇게 수평으로 서서히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띵 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는데 이 승무원 사토미는요, 가명이에요. 손님들한테 물수건 나눠주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수건을 챙겨서 앞승객부터 뒷자리 승객까지 차근차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내에서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거예요. 사토미가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아니 기내 앞쪽에, 그러니까 머리 쪽에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 여러 명이 막 모락모락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앞쪽에 있는 승무원이랑 말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곧 몸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 거죠. 사토미는 뭐지? 내가 지금 한 가봐야 되나? 잠깐 멈칫하는데요. 그 순간 젊은 남자 2명이 조종실 문을 벌커덕 열어 제낀 거예요. 승무원들은 손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손님! 가서 막 막으려고 하는데 가자 이러면서 다 무시하고요. 콕핏이라고 해요. 조종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시 조종실에는 조종사 3명이 있었습니다. 이시다 신지 기장이랑 부기장 2명. 이들은 편안하게 운항하고 있다가 갑자기 괴한이 2명 쳐들어왔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난입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코트 안에서 일본 도랑 도끼랑 단검이랑 아니 이거를 어떻게 들고 온 건지 기내에 이거를 하나씩 꺼내더니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무기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옷깃 안에 숨겨둔 다이너마이트를 딱 보여주면서 우린 적군파다. 당장 북한 평양으로 간다. 우리 지시 안 따르면 이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시다 기장은 나니? 평양이 어디요? 그러니까 기장이 평양이 어딘지 모른대.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 괴한들이. 마가야로 북한의 수도 평양 몰라? 아니 그 북한 수도는 헤이조 아닌가? 마가야로 헤이조가 아니라 평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전 세계에서 평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에서요 평양이 아니라 헤이조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기장은 몰라. 평양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순간 옆에 있던 에자키 부기장이요. 패기 넘치게. 평양인지 헤이조인지 우린 못 갑니다. 지금까지 일본 민항기가 북한 영공으로 들어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괴한 중에 한 명이요. 야, 아니 뭐 지도가 있든지 나침반이 있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찾아가면 되지. 에사키는 다시 받아쳐요. 우리한테 지도가 왜 있어? 당신들 그리고 말이야. 비행기가 어떻게 운항되는지 알고 있는 거야? 주파수 맞춰서 관제탑에서 시키는 대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요거 알려주면서 조종기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뭐 이게 뭐 자동차인 줄 아나. 그리고 당신들 말이야. 평양 관제탑 주파수 알아? 그거라도 알려줘야 우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괴한들이요. 무기는 잔뜩 들고 비행기에 탔는데 아니 몰라. 평양으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냥 냅다 비행기 납치해버린 겁니다. 주파수? 그게 뭐지? 에자키는 부기장은 야 니들 그런 지식도 없이 우릴 감히 납치를 했어?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 괴한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총을 꺼내서 아니 총도 어떻게 들고 왔나 몰라요. 총을 꺼내서 딸깍 기장 머리에 겨눴어요. 우린 어떻게든 평양으로 간다. 당장 빨리 방법 찾아. 그러니까 이시다 기장이 무섭죠. 내 머리에 총을 겨눴는데 자 침착하게 나섭니다. 얌전히 앉아있지 않으면 북한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 연료는 후쿠오카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합니다. 괴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바로 그냥 가면 되는데 연료가 없다고 하니까 어떡해요. 자 그러면 후쿠오카 공항으로 간다. 착륙해서 주유하고 다시 출발. 자 한편 객실에 있던 승객들은요. 처음에는 이 사태를 몰랐어요. 조종석만 시끌벅적하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일당 중에 한 명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적군파다. 이 비행기는 납치됐다. 우리에게는 폭발물이 있다. 저항하면 비행기는 바로 폭발한다. 이 얘기 듣고 와, 나 얼마나 소름 돋아. 승객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완전 패닉이 된 거예요. 애들도 막 울고 불고 여성들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이시다 기장이 다시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적군파라는 조직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절대 저항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나고야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승객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괜찮다. 그리고 침착하게 오사카 공항과 교신을 해요.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다고 해요. 여기 잘 8315편. 현재 폭탄 가지고 있는 괴한에게 납치됐다. 우리가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해 있는 동안 군대, 경찰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우리 항공기에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이거예요. 납치범애들의 계획이죠. 후쿠오카 가서 연료 보급하고 바로 평양으로 간다. 또 그 공항에서 평양으로 가기 위한 뭐 지도, 평양 공항의 주파수 이런 걸 알려줘야 한다. 일단 기장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우선이죠. 승객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얼마 뒤에 비행기가 이륙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요. 이 소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어요. 당시 1970년도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가 한창이었거든요. 이 소식 TV에서 신나게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입니다. 후쿠오카행 일본항공 8315편이 현재 폭탄으로 무장한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후쿠오카 공항이요.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국민들도 얼마나 무서워요. 특히 내 가족이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 미치는 거예요. 잠시 후 9시 13분에 비행기가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주변에 방송국 중계차랑 기자들, 카메라맨 활주로 위에 모여가지고 막 난린 거예요. 괴한들은 이거 뭐야 이거. 조용히 가라고 했잖아. 기장 다 치워. 연료만 넣고 빨리 출발해. 이때 이시다 기장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게 그렇게 빨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2-3시간은 걸려요. 몰랐죠, 납치범은. 사실 이시다 기장은요. 얘네들 멍청하구나. 이미 눈치를 챘어요. 주파수도 몰라. 평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비행기 연료도 좀 충분했거든요. 평양으로 갔다가 왕복하고도 남을 연료였대요. 이놈들이 연료 게이지를 볼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연료 없다 뻥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거지. 지금의 후쿠오카 공항 있죠? 하카타에 있는 공항. 그게 당시에는 이타즈케 기지라고 해서 미군 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 우리가 착륙을 해. 그러면 미군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판단을 한 거죠. 군인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게 연료를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연료를 채워도 안 끈다. 괴한 중에 한 명이 기장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됐어? 이시다 기장은 이보셔. 비행기가 무슨 자동차인 줄 알아? 이 등치를 봐요. 등치를 크기가 이따만해. 토요타 코롤라보다 100배는 커. 오래 걸립니다. 오래. 3시간은 걸린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괴한들은 그치 그렇기는 하지. 이게 차보단 훨씬 크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비행기 연료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한 30분이면 다 채운다고 해요. 일부러 천천히 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주입을 한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기장이 완전 강심장의 센스도 그쵸. 센스 지렸죠. 자, 그 사이에 활주로 주변이랑 후쿠오카 공항은요. 완전 폐쇄. 아무도 못 들어가요. 공항에서 난리 났죠. 일본 공군이랑 미군들이랑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작전 회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질들의 안전이었어요. 자, 납치된 비행기는요. 보잉 727 기종이었고요. 안에 총 12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납치범이 9명, 승무원은 7명, 나머지 113명은 승객이에요. 자, 일본 공군은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한다. 인질범들과 이 비행기 이륙 못 시킵니다. 협상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완강한 거예요. 우린 무조건 북한으로 간다. 왜? 북한 왜 가? 그러면 갈 거면 지들끼리 가면 되지. 승객 내려놓고 가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무조건 승객들이 전부 다 같이 북한으로 가는데 가서 우리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마음대로 될까? 이거 납치범들 마음대로 될까?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북한 가고 싶어요? 가는 건 쉬울걸요? 나올 수 있을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승객들이 다 패닉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겁에 질려있던 아이 엄마가 손을 슬며시 들었어요. 스미마셍, 우리 아기가 우유를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인질범 중에 한 명이 갤리에서 우유를 갖다 줘요. 그래도 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학생 나는 심장이 안 좋아.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물 한 모금만 마십시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저씨는
나는 당뇨가 있어요. 빨리 안 먹으면 나 큰일 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몸이 안 좋다, 뭐 애가 운다, 막 소란스러우니까 인질범 입장에서는 나 이거 일반인들도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데려가면 이거 성가신데 이 환자들까지 데려가기에는 우리만 더 귀찮아지는 거 아니냐. 지들끼리 잠시 회의를 하더니 항공기 문을 꼭 열고 자, 빨리 나가! 이때 아이들이랑 아이들 엄마 그리고 노인들 몇 명 해가지고 총 23명이 풀려납니다. 이게 1시 40분이에요. 1시 40분. 도쿄 하네다에서 이륙한 지 거의 6시간 만이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안에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인질들 중에 일부가 막 나오니까 당국에서도 좀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 그래도 이놈들 보니까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사람을 바로 죽이거나 그럴 놈들은 아닐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협상하려고 했죠. 좀 대화가 되지 않을까? 협상 잘하면 인재들이 무사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몰라요. 잘 안 돼요. 자, 당시 이시다 기장은요. 그래서 북한으로 어떻게 갑니까? 주파수도 모르는데 지도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요. 지도를 하나 줘요. 이거 하나 받고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요도호 구인이라고 할게요. 요도호 구인은 자, 기장 지도 받았지? 자, 가자. 연료 채웠지? 가면 되지. 출발하자고. 결국 비행기는 단 23명만 내린 채 나머지 106명은 그대로 있어요. 출발해요. 천천히 중앙활주로에서 속도를 높이면서 이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봐요. 경찰도 군도 심지어 미군도 있는데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시 59분에 비행기 요도호는 동해안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요도 구이는요. 평양으로 간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북한에 가는구나. 눈빛이 초롱초롱했어요. 자, 인질범 중에 우두머리 27살 타미야 타카마로는요. 갑자기 신났나 봐. 비행기 안에서 흥분해가지고 방송을 띡 켠 거예요. 이 비행기는 북한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평양에 가서 국제혁명의 거점을 만들 것이다. 이후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 협조만 잘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며칠 안에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승객들은 갑자기 술렁거렸죠. 사실 승객들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납치했나 몰라요. 그 이유 잘 몰라요. 북한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몰라.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목적이 뭐야? 국제혁명?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혁명은 무슨 그냥 잡범들입니다. 잡테러범들. 자, 한편 조정실에서 이시다 기장은요. 인상 팍 쓰고 있어요. 평양 지도 때문에. 아니, 평양 군에서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평양 지도를 줬는데 이게 항공용 지도가 아니에요. 항공용 지도는 원래 강이 어디 있고 어디에 산이 있는데 몇 미터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는 딱 그거야. 우리 중학교 때 사회과 보도에 나온 거 있죠. 한반도 지도. 그것도 원본 아니고 복사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흑백으로.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가 그게 다였대요. 왜냐면 선로가 없어요.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갈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어떻게 평양으로 가? 아니, 잘못 착륙하면 니들 책임질 거야?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를 꽉 물고 그냥 지도 던져버립니다. 안 보겠다 그냥. 다행인 건 그래도 시야가 좋았대요. 저 멀리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기장이니까 웬만큼 알죠. 저거 울릉도다. 단번에 알아보고 그럼 울릉도에서 서쪽으로 가야겠네. 자, 그렇게 점점 기술을 북서쪽으로 바꾸는데 어디선가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조종석 바로 옆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비행기가 한 대씩 보이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전투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시다 기장이 육안으로 볼 수 있었대요. 얼굴까지 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수신호로 이렇게 까딱까딱 따라오라는 거죠. 요도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가야겠다. 전투기 2대 양옆에 끼고 딱 시키는 대로 가요. 가는데 이걸 본 인질범들이 북한군이다! 기장! 잘 따라가. 놓치면 안 돼. 잘 따라가. 벌써부터 나와서 우리 환영해주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는 이시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일단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이보쇼. 당신들 북한하고 미리 연락한 거지?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우릴 받아줄지 말지는 뭐 가서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아 근데 무슨 환영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뭐 우리가 일본 비행기라는 것도 몰라. 만약에 남한 비행기라고 착각해요? 그러면 바로 격추 당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으로 가고 싶다. 왜? 왜 북한으로 가고 싶어? 공산주의니까 가고 싶다. 평양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시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없으니까 그래도 짜증은 나지만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한반도 육지가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전투기들이 원래 잘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휙 하더니 사라진 거예요. 이시다는 당황했죠. 아이 뭐야, 따라오라며 그럼 끝까지 안내를 해줘야지. 왜 사라져? 뭐야. 자, 결국에 지금 뭐예요? 비상 상황이죠. 무전을 쳐요. 주파수는 121.5 메가사이클. 이건 비상 주파수라고 해요. 정말 그야말로 비상시 때 전 세계 기장들이 공통으로 쓰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관제탑이랑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이시다는 북한에서 우리를 에스코트 하다가 우리 놓쳤네? 우리 버렸네? 얘네도 어쩌면 우리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기대하면서 연결한 거죠. 여기는 JA-8315 평양 관제탑 응답하라. 근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관제탑도 조용하고 전투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조종석에서 보이는 건 그냥 숲밖에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부기장 에자키가요. 왼쪽 창문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다 보는데 끝없이 펼쳐진 길쭉한 선을 발견해요. 아주 기다란데 뭔가 구조물 같아. 철조망이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38선입니다. 비무장지대. 에자키는 기장님 저기 이시다는 38선 딱 보자마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시다도 38선이 뭔지는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비행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넘어간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북한군한테 당장 폭탄 맞아도 안 이상해. 그럴 수 있죠. 잘 도착해도 일본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쪽으로 간다? 그럼 우리 승객들 안전 어떡하냐. 남쪽으로 가는 순간 이 비행기 폭발하면 어떡해? 자, 요도는 DMZ 이미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을 했어요. 이시다가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결단을 해야 돼. 다시 비상주파수로 무전을 쳐요. 여기는 JA-8315 편. 어떤 공항이든 응답바람. 어떤 공항이든 응답바람. 이러자 답변이 옵니다. 여긴 서울 근접 관제소다. 무슨 일인가? 평양공항 주파수를 알려달라. 알았다. 평양은 134.1 메가사이클이다. 134.1로 맞춰라. 이렇게 이시다는 평양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한 거예요. 만약에 남으로 가고 싶었다면 뭐지 김포나 다른 공항 걸 알려달라고 했겠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당연히 평양 걸 물어봐야죠. 근데 알려줬어요. 다행히 알려줬는데 134.1 맞추고 성공적으로 평양이랑 교신을 합니다. 교신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빨리 안 하면 북한군한테 격추당할지도 몰라요. 평양 관제탑은 JA-8315 앞으로 우리 지시를 따르면 평양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주파수를 유지해라. 인질범들은 드디어 우리가 평양으로 간다. 막 저 멀리 공항이 막 보이는데 공항에 막 인공기도 걸려있고 북한 군인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대장 성공했습니다. 환호하면서 눈물 막 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진짜 찐이야. 정말 진짜 가고 싶었나 봐요, 평양에. 자, 그러면 이 인질범들이 뭐 하는 놈들일까? 지금 일본에서는요. 지금까지도 요도호 구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인질범, 적군파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도호 구인이에요. 이들은 왜 이토록 평양에 가고 싶은 걸까? 뭐 고향이 북한일까요?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가 엄마 아빠가 북한 출신인가? 아니면 뭐 조총련일까? 북한에 뭔가 연이라도 있나? 근데 북한하고는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일본 청년이에요. 북한에 가본 적도 없어요. 북한 지령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스스로를 적군파라고 칭하는 순수 혈통 일본 청년들입니다. 나이가 다 어려요. 적군파는요 직역하자면 빨간 군인파인데요. 1960년대에 일본에 등장한 극좌 무장혁명 단체예요. 극좌라는 단어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사건 일어난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적군파를요 극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 만들 때 저의 정치 의견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 자체 그대로 접근해서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요. 저는 또 극우 범죄자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우파냐 좌파냐 의미 없어요. 자, 암튼 적군파 리더는요. 시오미 다카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적군파의 시작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면서 생겼어요. 안보 조약 반대, 대학 구조개혁 반대 이런 거 외치면서 일본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야심차게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회운동, 뭐 노동운동 할 수 있죠. 근데 적군파의 모토가 뭐냐면 말보다는 폭력, 토론보다는 총이다. 무시무시하죠. 대화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평화적으로 토론하고 시위하고 이런 걸로는 절대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든 경찰이랑 싸우고 뭐 군에 맞서고 비행기 납치하고 이 무력을 행사해야지 찐 변화가 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게 뭐냐?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전파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벌인 일들이 정말 끔찍해요. 그냥 뭐 야쿠자 조폭은 저리 가라예요. 1971년에 은행에 습격해서 무기 탈취해 가고요. 자기랑 뜻이 다른 뭐 좌파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파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납치해다가 고문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중도인 학생들까지 잡아다가 야, 너 왜 좌파 안 해? 때리고. 그리고 1972년에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요청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다룰게요.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아사마 산장도 한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 배후도 적군파예요. 72년 같은 해 5월에는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여러분 민간인이 26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것도 적군파 짓이에요. 이것 말고도 뭐 되게 많아요. 뭐 아랍 게릴라랑 연계한 테러 사건, 특히 잘하던 게 지금 이 요도호 사건처럼 납치, 인질극, 요거 전문입니다. 자, 이런 굵직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일단 이런 일들은요, 이런 큰 테러는 그냥 적군파, 뭐 이런 단일 단체, 뭐 단일 기관에서 하긴 힘들어요. 대부분이 공산 국가들, 북한, 캄보디아, 쿠바,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의 지원도 받고 연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도호 비행기 납치 사건이에요. 자, 근데 요도호 구인의 목적은 뭐였냐? 자,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이 납치한 비행기 선물로 주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자. 군사 훈련도 받자. 그래서 너네 뭐 할 건데? 군사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최종 목표는요. 북한의 공산당원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스카우트하는 거죠. 데려가서 일본을 공산주의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공산주의화를 꿈꾼 거죠. 일본이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 꿈도 야무지네. 조총련은 허수아비인가? 근데 이런 배경에도요. 이런 적군파들이 저지르는 이런 일련의 범죄 행위에 다 조총련의 영향이 컸어요. 조총련은 많이 아시죠? 쉽게 말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 혹은 조선 사람을 조총련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조총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가서 노동도 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정착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 터지고 당시 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내 고향이 어디냐 뭐 아니면 이념에 따라서 남한으로 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북한으로 간 사람은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북한으로 간 건 좀 뽑기를 잘못한 거 아닌가. 70년대예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 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일자리도 많고. 근데 글쎄 뽑기 망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는 제1조선인들도 이들도 정치적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들 중에서 제1조선인 중에서 조총련이 뭐냐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조총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조국은 조선이요. 근데 조선이 없어. 근데 남쪽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북한인이 돼버린 거죠. 북한식 교육을 받고 내 고향이 예를 들어 북한이다?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 도쿄에 북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도쿄에 북한에서 만든 조선 학교라고 있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여기는 와 그냥 북한이에요. 교실에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려 있고 북한식 교복을 입고요. 북한 역사 배우고 북한 언어를 배우고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주체사상. 근데 이 사람들 참 재밌는 게 국적은 또 일본인이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조선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2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내 국적은 조선입니다. 그래서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조선인으로 일본에 왔는데 내 나라가 이제 없어.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야. 근데 사상은 좀 북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무국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냥 영주권만 줬어요. 그냥 먹고 살라고. 이 사람들의 이제 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통일이 되면 조선이 생긴다. 통일이 되면 나의 국적이 생긴다. 이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조총련이 훨씬 많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훨씬 많았을 때 국적이 없어요. 여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다녀?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남한 여권을 많이 취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상당히 세죠. 그 북한에 비하면 북한은 거의 뭐 휴지 조각 아닌가? 일본에서 안 싫어하려나 일본에서 싫어서 시위도 해요. 맞아요. 이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선인 학교를 원래 이제 일본도 무상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인 학교를 학교로 인정을 해줘야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조총련 학생들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사람들 국적이 없어. 일단 무국적자 있고 뭐 일부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없으면 없었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제 지인 중에서 조총련 출신 유학생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 지인이 좀 약간 짓궂었는데 자기 룸메이트로 조총련을 만났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야 그럼 니들은 저기 북한 교과서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 맞대. 너 북한에 가봤어? 가봤대. 언제 가봤어? 수학여행으로 가봤대요. 야 그래? 그럼 너는 북한 애들하고 좀 친하고 막 그러겠다? 그러니까 우린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지내지. 그래서 야 그럼 너 북한으로 가지 왜 캐나다에 왜 왔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뭐지? 약간. 자, 그리고 세금도 냅니다. 조총련. 북한에 세금도 내요. 이게 정확히는 뭐 세금이 아니라 뭐 약간 기부금이라고 해야 하나?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내는 충성금, 헌금, 그리고 사업 수입금 이런 걸 내야 된대요. 참고로 일본과 북한은 아무런 외교 관계가 없어요. 없어서 뭐 대사관도 없어 일본에. 북한 대사관도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걸 다 허용을 해줍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싶은데 뭐 다 허용해줘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건물에 학교 세워가지고 김일성 초상화를 건다. 내래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의 핏줄을 가지고서 막 이러면 바로 새거랑 차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난리 나요. 근데 일본은 가능해요. 조총련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7, 80년대만 해도 한 6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대부분 2, 3세들만 남아있고 한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조총련은 북한으로 안 가지? 북한으로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주체사상 교육도 받았고 찬양하고 뭐 훨씬 문화도 그쪽이 잘 맞아. 가서 살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여기 이제 부담감을 느낀 북한으로 가서 산다라는 것에 부담을 느낀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요. 제1조선인들이 무려 9만 명이요. 북한으로 이송됐어요. 일본 니기타항에서 북한 청진항으로. 이때 조선인들 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북으로 가야 하나, 남으로 가야 하나. 근데 이때 북에서 대대적으로 뭐라고 홍보를 했냐? 평등한 나라, 사람이 주인인 나라, 학교도 공짜고 집도 공짜고 빈부격차 없는 나라, 북으로 오세요! 홍보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먹고 부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왜 조선시대에 신분지에 눌려있던 그런 서민들이 백정들이 막 꿈꾸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멋있다 공산주의 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웬걸 평등은 평등인데 조건이 있어요. 김일성 수령님 아래에서 평등한 나라야. 우리가 아는 평등은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서 약간 이렇게 중산층이 많은 그 평등이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나라의 평등은 저 아래예요. 평등의 역치가 너무 낮아.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하고 딱 내렸더니 여러분, 누구는 탄광으로 가고 누구는 농장으로 가고 누구는 어디 저기 막 지방 공장으로 가. 일본에서 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요, 버는 돈은 없어요. 배급이니까. 그리고 부자 없다며, 거지도 없다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반대로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김씨 일가와 연이 있다, 김씨 일가와 좀 옷기 스쳤다, 이런 인간들만 완전 초초초 부자고, 이 사람들요 조선시대 왕 못지않게 호의호식해요, 양반들처럼. 근데 나는 조선시대 백정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네. 그러니까 위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거기만 막대한 부가 있어요. 잘 나가요. 그때 왜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위에 사람들은 위스키 먹고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북한 잘 나가던 시절에. 결국에 이제 이 사람들이 속았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우리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목소리 낸다. 그럼 어떡할까? 그래? 그럼 너는 북한이 아닌가 보다. 그럼 나만 갈래? 다시 일본 갈래? 아니에요. 어디 탄광으로 가라우. 실제 탈북까지 해서 이를 폭로했던 사람이 탈북민 강철환 씨입니다. 지금 책도 쓰시고 활동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완전 평등이라는 게 있겠어요? 이게 완전 평등이라는 게 글쎄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도 다 계층이 분리됩니다. 그런데도 제1조선인이다 그러면 북한 평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가장 낮은. 그러니까 평민들도, 시골 사는 평민들도 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유가 없다. 그 당시 이제 일본인들은 제1조선인들 남편이다. 그럼 안에 일본인들이랑 아이들 다 같이 북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전화도 못 해. 검열되고요. 편지 못 보내요. 다 검열되니까. 진실을 쓸 수가 없어요. 엄마, 나 공산주의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 이거 쓰면 그게 일본으로 가겠냐고. 다 검열되죠. 또 받는 편지를 받아보면 그게 한번 뜯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김일성 수령님 덕분에 너무 호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편지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속도 모르고 북한 좋구나. 북한 좋대요. 가니까 좋았대. 그럼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도 갈까 하고 갔는데 다 이제 완전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1조선인들은 대부분은 돌아가셨고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모르고 가지 않았을까? 알면 갔겠어요?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제1조선인들한테 북으로 갑시다, 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 보냈던 게, 니기타 항에서 보냈던 게 조총련이에요. 그 홍보를 열심히 했던 게 조총련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적군파와 조총련의 관계, 적군파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입니다. 조총련은 조선인들, 그리고 북한과 연을 닿은 조선인들인 거죠. 그래서 단체는 다르지만 조총련 하는 일이 북한 사상을 홍보하고 이상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알리는 거니까 적군파에게 영향이 안 갔을까요? 자, 그렇게 적군파가 생겨나면서 여기 1명, 2명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요. 조직화된 겁니다. 특히 적군파의 리더 시오미 다카야는요, 이 말빨이 탁월했다고 해요. 한번 연설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해방시킨다, 이런 문구 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문구 가지고 청년들 설득시키고요. 마치 막 종교처럼, 다단계 종교처럼 여기 넘어간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은행을 털고, 지들끼리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사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일본에선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범죄를 저질러. 범죄자들이에요.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것보다 범죄가 앞서요. 은행 털고, 심지어 어떤 일도 하냐면 자본주의를 혐오하니까 미제 있죠, 나이키 신발 아니면 리바이스 청바지, 좀 자본주의 냄새가 나는 비싼 거 하고 다닌다. 그럼 납치해서 폭행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힘을 써야 하니까 지들끼리 훈련도 해요. 군사훈련.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체포되는 게 맞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계속 나와요. 어디 지하세계에 있나 봐. 계속 나와요. 자, 결국에는 리더 시오미가 야빠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혁명의 불씨를 잇기 위해 북으로 간다. 북한을 일본 공산혁명의 본거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산 문물을 들여오자. 일본에도 공산주의 혁명을 만들겠다. 이 리더가 시킨 겁니다. 이 비행기 납치 사건에. 처음에는 쿠바로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 쿠바는 좀 멀지 않냐. 가는 동안 기름 떨어지고 어떡하지? 그럼 제일 가까운 게 북한인데. 이렇게 북으로 갈 정예 멤버 9명을 뽑은 겁니다. 지금 사진 다 없고요. 이 사람들만 있어요.
원래 9명이에요. 그들이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 요도호 이제 구인이에요. 얘들은 배경도 다양해요. 시골 출신도 있고 어디 공장 노동자도 있고 뭐 심지어 엘리트 대학생도 있어요. 25살 고니시 타카히로는요. 동경대 의대생이고요. 24살 오카모토 다케시는 교토 대학생입니다. 가장 어린 친구는 16살 시바타 야스히로예요. 근데 이 사건 벌일 때는 9명이 모였어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닉네임을 썼다는 거예요. 이 범인들의 마인드가 평소에 마인드가 뭐였냐면 일하기 싫다. 한 달 내내 돈 벌어봐야 부자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사기 한탕 쳐서 버는 것보다 적은데 이 세상은 단단히 잘못됐어. 왜 부자들은 사회의 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좀 사기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뭘 했냐? 깡패짓을 합니다. 특히 부자들 상대로. 부자 너무 싫어해. 돈 많아 보이는 학생들 있으면 납치해서 고문하고 돈 뜯고. 그러다가 얘네가 지금 항공기 납치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일을 꾸미니까 계획도 잘하고 훈련도 받고 특히 북한 공작원이랑 뭔가 같이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 똥멍청이들이 기본기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그냥 무대뽀예요. 9명 중에 대장 27살 타미야 타카마로는요, 참 꿈도 야무졌어. 내가 북한에 가서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겠어. 김일성 동지를 스카우트하겠어. 그러니까 지가 김일성을 일본으로 데려오게. 어떤 나라의 수장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북한의 이제 수장을 만나는 게 쉽나? 근데 김일성을 데려오겠대. 왜냐하면 공산주의 전파해야 하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만 가진 거예요. 또 사건 벌이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뭐 합숙이라도 했을까요? 작전 회의 했을까? 딱 2번. 만났대요. 어디 커피숍에서 키사땡 이런 데서 만나서 파르페 하나 먹으면서 잡지 보다가 뭐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다 어떤 학교 교실로 갔는데 야,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지? 나 안 타봤는데. 야, 내 타봤어. 내가 알려줄게. 책상 싹 밀어가지고 실제 비행기처럼 이렇게 3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이륙을 하면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질 거야. 그때가 작전 개시다. 이런 식으로 한 2번 했대, 훈련을. 무기는 미리 준비한 거죠. 일본도랑 흉기, 뭐 다이너마이트. 근데 아니 이런 무기를 어떻게 들고 비행기에 탔을까? 여러분 당시 70년대에는요. 항공 보안이라는 개념이 아예 뭐 거의 없었어요. 지금처럼 수화물 스캔하고 몸수색하고 이런 거 없고요. 심지어 비행기 타기 비행기 문 있죠. 그 직전까지 가족들이 가서 배웅도 했대요. 잘 가. 지금 뭐 버스나 기차 타듯이. 다 이 사건 이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로 이제 확인하고 하는 것도 이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죠. 얘네가 뭘 꿈꾸고 왔는지 요도호 구인이 다시 납치된 요도호로 돌아가 볼게요. 기장은 관제탑 지시대로 오후 3시 19분에 평양공항 활주로에 잘 착륙을 합니다. 공항에는 인공기가 벌럭벌럭 거리고 있고요. 창문 밖을 보니까 평양공항 간판도 걸려 있어요. 또 치맛저고리 입은 북한 여성들 15명이 꽃다발 들고 환영합니다 소리치고 인민군들도 막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얼마 뒤에 활주로에서 확성기 소리가 딱 퍼지는데 여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우리의 격한 환영을 받으시라요. 요도호 구인은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얼싸안고. 드디어 우리가 왔구나. 역시 북한에서 우리 환영해 줄 줄 알았어. 자, 나가자! 하면서 이제 분주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데 이때 창문 밖을 유심히 관찰하던 리더 타미야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해요. 쥐어또 맞대. 저 사람 누구야? 타미야가 창밖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공항에 있는 건물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나와서 어떤 흑인이 이러고 앉아있어. 또 군복을 입은 흑인이에요. 야, 아니 북한에도 흑인이 있어? 영화 그 장면 떠로 영화에서는 이 흑인이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또 다른 걸 발견합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납치한 이 자알항공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썰렁한 거예요. 역시 평양엔 비행기가 많이 안 오는 건가? 뭐야? 저 뭐야? 저 비행기 꼬리! 저기 이제 멀리서 비행기 꼬리가 보이는데
N? W? 야, 저거 마크 N이야? W야? 뭐야? 이거 미국 항공사의 노스웨스트 비행기 꼴이었습니다. 미국 항공사. 그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심이 드는 거지. 여기가 진짜 평양이 맞아? 타미야는 비행기 창문 딱 내리고 명령을 해요. 지금 당장 김일성 동지의 큰 사진과 인공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들 생각으로는 만약에 여기가 남한이라면 김일성 큰 사진이 있겠어? 작은 건 있어도 큰 건 없을 거야. 니들이 어떻게 구하겠어? 그러니까 일부러 요구한 거죠. 이렇게 공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근데 김일성 사진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진짜 평양 공항이야, 그럼 공항 곳곳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가져오니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타미야가 비행기 창문으로요, 차렷 이렇게 하고 있는 인민군 한 명한테 물어봤어. 어이 자네, this is 평양? Yes or no?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인민군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영어를 할 줄 몰랐어. 타미야는 다시 this is Seoul? Yes or no? This is Seoul? Yes or no? 그러니까 이 인민군이 막 식은땀이 막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뭐라는 거야? 서울, 평양 뭐라는 거야? Yes! 이렇게 결국 모록이 납니다. 이곳은 평양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진짜 영화 같죠? 엑스트라 교육 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인민군이 아니죠. 무슨 질문 받을지도 몰라.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었나? 그 사람들 급하게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이시다 기장은 평양으로 가는 줄 알았대요. 몰랐어, 기장도. 근데 이들이 후쿠오카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군이랑 작전을 짠 거예요. 요도호가 동해안 한복판을 지나갈 때 남한 전투기가 붙어서 에스코트한다. 그렇게 김포공항까지 잘 데려온다. 요게 계획인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요도가 38선을 넘은 거예요. 전투기가 38선을 넘으면 바로 격추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스코트를 하다가 이 남한 전투기가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제 플랜 B가 나왔죠. 예상대로 이시다 기장이 JA8315편 아무 항공이나 응답하라. 이러니까 이때 빨리 받아야 돼요. 대구 관제소에서 받아가지고 134.1 메가사이클 평양 주파수다. 거짓으로 알려준 거지. 이게 사실은 김포공항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이죠, 이거. 이게 한국 입장에서도요, 리스크 엄청 커요. 만약에 이 작전이 잘못된다.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질범들이 뭐야 이거 평양이 아니야, 김포야? 그러다가 뭐 자폭이라도 해요. 그럼 뭐 안 도와주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모험이었죠. 근데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잘하면 일본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 완전 진짜 고함 칠 수 있다. 그 말이 뭘까요? 뭐 하나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도가 김포로 가는 동안에 한국 정부, 미군, CIA 작전을 펼치는데 김포공항을 평양공항처럼 꾸미자. 여러분, 시간이 단 1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공항에 있던 민항사 여객기들 다 치워버리고요. 태극기 내리고 인공기 걸고 김포공항 간판, 그 옛날엔 간판이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평양공항으로 바꾼 거예요. 페인트 칠로 빨간색으로. 진짜 한미일의 위대한 공주였는데 장난 아니죠. 이런 거 지금은 또 나오기 힘들걸요. 약간의 좀 무모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공항에서 일하던 직원들, 여자 직원들 북한 한복 구해가지고 입히고 꽃다발 주고 야, 연습해!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항 직원이 아니라 특수 부대원들한테 그 공항 북한 인민군복 입히고 서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이제 초를 친 게 미군 중에 한 명이 잘하고 있나 이러면서 흑인이 한 명 앉아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튀어도 너무 튀어. 요도 구이는 뭐야, 북한에도 흑인이 있어? 그리고 노스웨스트 항공기 저 뭐야, 이거 평양 아니잖아. 이때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yes! This is Seoul! Yes! 요도호 구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야 기장, 너 알고 있었지? 너가 우리 일부러 데려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 지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와요? 우르사이! 우리가 속을 줄 알아! 잔뜩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기장도 당황했고 요도호 구인도 당황했고 이게 아닌데 나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작전은 반만 성공했어요. 김포공항엔 잘 왔어. 근데 들킨 거예요. 자, 이때 우리나라
정래혁 국방부 장관과 백선엽 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인질 협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김포공항 전체는 물론이고 공항으로 오가는 도로 있죠. 다 봉쇄했어요. 민간 항공기 이착륙 중단.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서 뜨던 비행기들 다 결항됐어요. 지연도 아니야, 결항이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공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군인들, 뭐 탱크 이런 군사 장비들 투입되고요. 거기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 국방부, 중앙정보부가 합동현장본부를 꾸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막 테러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대테러 부대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은 있었지. 그냥 이런 단발적인 테러가 많이 없었어요. 대신에 뭐 그나마 있었던 게 특전사, 전투경찰, 공군 헌병대. 그들이 M16 소총 하나씩 들고 투입되는데요. 뭐 테러 매뉴얼 이런 것도 없어. 지휘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갔다가 자폭하면 어떡해. 최대한 요도호 구인 자극 안 시키고 인질들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공항 바깥쪽으로, 활주로 바깥쪽으로 에어싸면서 대기하고 있고 망원경으로 동태를 살핍니다. 자, 얼마 뒤에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랑 협상팀이 도착을 했어요. 여기엔 야마무라 신지로 운수성 정무차관이 있어요.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36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들도 오고 당시 뭐 한국에서 영어로요. 요도호 구인이랑 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영어를 아예 못했다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기자들, 카메라맨들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뭐 한국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알만한 방송사 다 나오고요. 또 미국, 영국에도 실시간으로 보도됐어요. 이때 진짜 살벌했습니다. 뭐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요. 초집중, TV로 초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니, 저 일본은 과거에는 우리나라 식민지 삼더니 과거에 나이 많은 것들은 우리나라 못 살게 굴고 지금 젊은 것들은 뭐 공사나 해야 한다고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야? 저 완전 뭐 악질이구만. 이런 여론도 강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냐. 잘못되면 감당 어떻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을 도와줘야 합니까?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인질범들이 자폭을 하는데 일본에서 하거나 영공에서 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탓은 아니죠. 근데 김포공항에서 자폭을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인질 협상을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뭔가 약간의 좀 책임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위험과 여론에도 무릅쓰고 이 작전은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땅에 왔으니까. 또 인도적인 차원도 있었고요. 또 외교 관계를 좀 욕심을 낸 거죠. 우리가 이거 잘 해결하면 이거 그림 나오는데 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이런 인질 협상, 기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또 일본한테 뭔가 이렇게 무역적으로라도 따낼 수도 있는 거고. 정래혁 국방부 장관은요. 비행기 앞에서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무고한 승객을 당장 풀어줘라. 먼저 인질을 보내준다면 당신들의 요구 모두 들어주겠다. 거부하면 한국 땅에서 절대 이륙할 수 없다. 이 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수십 번 반복했대요. 계속 응답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요도호 구이는 이 소리 듣고 어떡하냐, 어떡하지. 짱구를 굴려요. 왜냐면 이미 한 번 속았어요. 평양인 줄 알고 왔는데 김포공항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미야는 답변합니다. 우리는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다. 북한으로 보내줘. 평양으로 보내주면 그 뒤에 인질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몇 시간을 대치하다가 밤이 됐어요. 밖에서 특공대가 살짝 비행기 안을 봤는데 승객들이 대부분 잠들고 있었어요. 지쳐서. 그리고 인질범도 안 보여. 그래서 약간 꾀를 낸 거죠. 야, 저놈들 자나보다. 군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조용히 비행기 주변에 둘러싸는데요. 자, 이때 일당 중에 한 명이 눈치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에 폭탄이 있다. 다이너마이트 보여주면서 군인들 당장 철수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우리 자폭할 거야.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특공대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질범들이 한국 군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협상팀을. 신뢰가 점점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승객들도 힘들죠. 죽음이 제일 두려웠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하고 배도 고프고 특히 비행기 안에 위생 상태 막 엉망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요도 구인도 점점 곤란해지죠. 막 이렇게 뭔가 막 들썩들썩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저놈들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밥 달라고 하면 우리 면이 안 섭니다. 요도호 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군인들에게 밥 달라고 못하겠다. 그렇게 배가 고프면 책을 보시오. 책! 마음의 양식! 이러면서 일당들이 가방에서 가져온 책을 주섬주섬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 서적, 김일성 전기. 어떤 한 놈은 이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앞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시간 끌다가 요도호 구인 중에 한 명이 리더에게 물어봅니다. 대장,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갈 거라는 걸 거기서 아나? 모르잖아. 그 김일성한테 편지라도 써야 했던 거 아닌가? 뭐 가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 대책이 없어.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작전 본부 입장에서는 모르죠. 북한이 어떤 입장인지, 얘네가 오면 정말 받아줄 건지, 인질들은 돌려보내줄 건지, 아니면 뭐 아오지 탄광 보낼 건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제서야 타미야가 부랴부랴 뭔가 걱정이 됐나 봐. 소리쳤는데 북한에 연락해서 우리가 간다는 걸 알려라! 한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 협상가는 처음에는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북한에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전달하라고? 저것들이 보통 멍청한 게 아니구만. 자, 일단 시키는 대로 북한에 텔렉스로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20분에 답이 옵니다. 발신자는 북한 조선적십자회. 내용은요.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탑승자 전원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이다. 항공기와 승무원은 무사히 반환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팀에서도 원래 좀 걱정했던 게 이제 비행기가 뜨면 혹시나 북한에서 격추시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함부로 보낼 수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답장 받고 그래 그래도 외교 절차라는 게 있는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니까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비행기도 보내주고 딱 요도호 구인만 떨궈놓고 나머지는 무사기환 가능할까?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다가도 글쎄요. 북한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발하는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근데 또 그때는 지금처럼 악당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북한도 나름 경제력이 있으니까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우리가 무료 의료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많이 있었고 지금처럼 최악의 악당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작전본부에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요도 구인에게 북한에서 니들을 받아주기로 했어. 대신에 인질들은 모두 풀어주고 항공기랑 승무원만 같이 가라. 근데 요도 구인은 불안한 거죠. 퍽이나 우리를 잘도 보내주겠다. 만약에 인질을 풀어주면 우리 북으로 못 가게 막을 거 아니야. 군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싫다. 우리 인질들 데리고 간다. 끝까지 버텨요. 이렇게 시간 점점 흘러가고요. 다들 힘들죠. 지치죠. 비행기 제일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승객이요.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버럭합니다. 이것 보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할배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일본도를 빡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이든가 말든가 다 알아서 해. 나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거야. 너한테 죽나 나가서 죽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용기를 내서 배고프다 밥 줘라 밥 내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에 일당은 안 되겠다. 오전 7시 반에 200인분의 식수랑 김밥, 샌드위치 이거 받아서 나눠 먹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본부에서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정말 이륙시킬 준비를 합니다. 항공기 점검도 하고 공항 북쪽에 활주로로 항공기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일당들은 이제 우리 곧 뜬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에 김포공항에 있던 일본 운수대신 하시모토 도미사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승객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절대 이 비행기가 평양으로 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1시간 뒤에 12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발표를 해요. 우리는 승객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를 것이다.
인질범들은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는 절대 김포공항을 이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절대 너네들 승객들 데리고선 절대 이 공항을 못 떠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타미야가 완전 빡이 쳤죠. 빠가야로! 이것들 우리 속였어? 보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열받아서 기내 방송을 하는데요. 타미야가 마이크 잡고서 우리는 북한으로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철저히 학습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으니까 요도호 구인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엔 다들 패기 넘쳤죠. 시간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인질범들도 지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체력 딸리고 잠도 못 잤어요. 인질들 감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미야가 이탈자들 안 생기게 다시 한번 공산주의 화이팅! 이거 상기한 거예요. 자, 이날 오후에 일본 측 대표였던 김포공항에 나왔던 인물이 야마무라 신지로 지금 사진 속 인물 국회의원이자 운수성 정무차관입니다. 야마무라가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랑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맞교환합시다. 신지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36살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주 패기롭게 내가 승객들 대신해서 인질로 가겠다. 대신에 승객들은 풀어달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요도호 구인이 조금 움직였어요. 고민에 빠졌어. 왜냐면 지금 상태로는 이러다간 정말 평양으로 못 갈 것 같은데 비행기 이륙조차 못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4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지금 항공기 납치된 지 4일째예요. 김포공항 주변은 더 긴장감이 팽팽했고 도로 통제하는 구간도 더 늘어났고요. 군 병력도 추가되고 24시간 철통 감시였어요. 여전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이 장면이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혹시 인질들 풀려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근처에 뉴코리아 호텔 거기에 96개 객실을 예약해두고요. 환자가 있을지 모른다. 세브란스 병원에 40개 병상 확보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기다림 끝에 대장 타미야는 그래 운수성 정무차관 정도면 그 정도면 우리도 아쉬울 거 없다. 제안을 받아들이자. 오전 10시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인질을 교환을 할 거냐. 왜냐면 인질 수가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어떻게 교환을 할 거냐 정해야죠. 야마무라 정무차관이 직접 비행기 조종석으로 가서 창문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계획이 뭐냐면 승객들 중에 절반을 1차로 내리게 해라. 그러고 내가 비행기를 타겠다. 대신에 1차 인질 그룹에 당신네들 그 요도호 구인 중에 한 명도 포함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비행기에 타면 나머지 승객 2차 그룹을 보내줘라. 그리고 그때 1차 그룹에 왔던 니네 일당 한 명을 내가 깨끗하게 돌려보내주겠다. 요게 계획입니다. 왜 일당 중에 한 명을 포함시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승객 절반을 운수차관이 비행기에 탔는데 만약에 승객들 안 내려보내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이용해서 너네가 인질들을 다 보내줘야 그래야 니네 요도호 구인들도 모두가 평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조건을 건 거죠. 타미야는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1시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인질들 내보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미야 뭐하냐. 자 승객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풀려나서 고급 호텔에서 편하게 묵으신 뒤에 가족들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같이 파티라도 합시다. 배달받은 그 샌드위치랑 주먹밥, 주스 이런 거 나눠 먹으면서 자기들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세요. 미친 거지. 이렇게 항공기 납치해놓고 끝까지 혁명이래.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계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긴 했지만 그건 다 일본을 사랑해서입니다. 일본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시와케 고자이마세. 영웅놀이 하고 있어요. 그때 그 구석에 밥 달라고 있던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시키가 내가 언제 주먹밥 이런 거 달라 그랬어. 빨리 문 열어. 나 호텔밥 먹을 거야. 엄청 호통 쳤다고 해요. 오후 2시 27분 드디어 덜커덩 하고 비행기 문이 열립니다. 이 승객들 나오는 장면이에요. 승객들이 1명, 2명 내려와요. 그중에는 기모노 입은 여성도 있고 정장 입은 남성들도 있고 당시 70년대에는요, 비행기를 한 번 타는 게 되게 큰 이벤트였대요. 그래서 되게 격식 있게 입고 탔대요.
요즘엔 편하게 뭐 라운지웨어, 뭐 추리닝, 그냥 무릎 늘어나도 되는 그런 바지, 뭐 그런 거 입고 타는데, 당시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뭐 기모노, 아니 원피스에 구두 딱 신고, 애들이 차례차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오고 사람들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특공대들도 이게 혹시 무슨 일 일어날까봐 요도호 반경으로 한 100m 거리를 빼곡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인질 1차 그룹이 모두 나갔습니다. 이제 야마무라 차관은 계단 아래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약속한 그 1차 그룹 중에 한 명, 그 한 명 우리 쪽으로 보내라. 내가 그와 이렇게 스위치해서 가겠다. 그때 다나카 요시미라는 일당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동시에 야마무라는 비행기로 올라탑니다. 이때 야마무라가 보자기 하나 들고 탔거든요. 옛날에 아시죠? 그 여행 갈 때 보자기에 옷 싸가지고 다닌 거 그거 챙겼는데 안에 속옷 2개랑 러닝 셔츠 2개가 있었다고 해요. 역시 몰라서 얼마나 있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렇게 둘은 계단에서 한 발, 한 발. 다나카가 한 발짝 내려오면 야마무라는 한 발짝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스쳐 지나갑니다. 야마무라는 되게 담담하게 걸어갔는데요. 근데 사실은 엄청 무서웠대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너무 무서웠대요. 그렇게 다나카가 김포공항에 발을 딱 디디니까 특공대원들이 바로 붙잡아서 데려가요. 일단은 데리고 있어야 하니까 딱 데려가서 야마무라 차관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2손이 묶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질 2차 그룹이 우르르 내려오는데요. 한편 다나카는 이제 군에 제압당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때 한국 정부 관계자가 가서 이렇게 일본어로 물어봤대요. 아니, 너 왜 북한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밥도 굶고 자유도 없고 인생이 힘들어요. 다나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계속 막 긁었어. 이보셔. 아, 북한 가면 TV도 못 보고 남아비루도 없고 라멘도 못 먹고 꼬치도 없고 초밥도 없고, 아,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 그 순간 다나카가 우루사이! 닥쳐 이 새끼야! 더 이상 말 시키지 마! 긁힌 거 아닌가?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나온 거지. 강을 건넌 거지. 아무튼 2차 그룹 다 빠져나왔을 때쯤에 마지막 인질이 나오면서 다나카가 다시 비행기로 돌아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무사히 인질 교환이 끝났어요. 4월 3일 오후 6시 4분에 어둠을 뚫고 밤이에요. 저녁에 요도호가 출발합니다. 요도호 구인이랑 파일럿 3명이랑 그리고 야마무라 차관까지 총 13명이 탄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 납치 시간은 총 83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인질들은 부상이 없어요. 잘 풀려났고 큰 부상 없었고 서울에서 잠시 지내다가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뭐 트라우마가 엄청 났겠죠. 승객들, 네, 요 모습입니다. 승객들 내려오는 모습이요. 비가 왔나 보네요. 정말 격한 환영을 받았어요. 한편 김포를 출발한 요도호는 1시간 만에 평양 상공으로 갔어요. 근데 이시다 기장이 착륙하려면 평양 관제탑이랑 교신을 해야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평양 응답하라. 답이 없어.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계속 평양 상공을 맹글맹글 돌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밤이라서 공항도 잘 안 보여요. 어디야? 맡겨 온 건 맞아? 여전히 관제탑은 소식이 없어요. 분명 우리 오면 요도호 구인이 오면 반겨준다고 했는데. 그러다 이시다 기장 눈에 조그만한 비행장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활주로 같은데? 근데 뭐 관제탑도 안 보이고 불빛도 없고 공항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떡해요. 일단 저기로 간다. 사실 이곳은 평양공항은 아닙니다. 평양 근교에 있는 군사훈련 받는 활주로예요. 근데 이시다 기장이 이 활주로를 딱 보더니 뭐야? 여기 뭔가 이렇게 낯이 익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기장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말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그때 여기서 훈련받은 적이 있대요. 그때 쓰던 활주로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기억이 난 거죠. 맞다. 나 여기 와봤는데. 여기는 평양공항이 아니에요. 군사공항이고 활주로도 훨씬 짧아요. 짧고 만약에 여기 착륙을 했는데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면서 활주로를 이탈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 말고는 없다. 그래도 우리 여기 착륙합니다. 인질범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착륙해요. 근데 비행기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경고했는데 타미야가 상관없어. 저기라도 간다. 가. 무조건 가. 그렇게 무리해서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정말
와강캉캉캉캉캉캉캉캉캉캉캉 한 번 이렇게 터치다운하고 한 번 이렇게 팍 이렇게 튕겨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활주로인지 노면 관리도 안 돼가지고 비행기 이렇게 퍽 하고 튕겨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고 슉 하면서 가는데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딱 1m 남기고 멈췄습니다. 비행기 안은 고요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불빛이 막 몰려오는데요. 무장한 군인들이 차를 타고 오더니 막 내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야. 맞아, 쟤는 찐이야. 요도호 구인은 한 명씩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들은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총을 딱 겨누면서 에워싸요. 에워싸고 그리고 요도 구인이 입고 있던 그 코트 그 안쪽을 다 열어보는데 그 안에 뭐 일본 도랑, 권총, 폭탄, 다이너마이트, 등산, 칼 이런 것들이 우르르 나와. 북한 군들은 일단 무기가 나왔으니까 엎드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타미야가 뭐라고 하냐? 리더 대장 타미야가 뭐라고 하냐?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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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이라고. 장난감이니까 당신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건 장난감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거 다 이 바닥에 있는 게 무기들이거든요. 이거 다 장난감이었어. 다이너마이트 있죠. 그 빨간색 플라스틱 막대기 대충 6개, 7개 모아다가 전선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시계도 대충 감아서 다이너마이트라고 보여준 거예요. 일본도도 금속으로 된 칼이긴 한데 그냥 공예품, 찔러도 무도 안 썰리는 칼. 그런 거 다 가짜였어요. 장난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후쿠오카나 김포공항에서 알았다면 제압할 수 있었겠죠, 군인들이. 근데 뭐 알 수 있나? 모르죠, 그거. 무작정 쳐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무기가 가짜일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니까. 근데 이거 보고 얼마나 군인들이 허무했을까요? 사실 다 장난감이었다. 이게 더 킹받을 것 같아. 군인들 입장에서. 승무원도 짜증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200명하고 맞다이 했으면 적군파 사망했겠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무력으로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뭐 모르죠. 그 상황에서는 진짜 무기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도호 구인 포함해서 인질들까지 13명입니다. 버스 타고 이동해요. 어두운 밤에. 덜컹덜컹 하면서 비포장 도로로 가는데요. 다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잔뜩 쫄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도로도 나오고 좀 휘황찬란한 불빛이 보이는 건물에 내렸어요. 보니까 평양 호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당은 잘 왔구나. 잘 왔어. 맡겨왔어. 내리자마자 정부 관리들한테 조사를 받는데요. 우린 북한의 군사훈련과 공산당 교육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관리가 그래? 그럼 훈련받고 북에서 살 건가? 아니면 돌아갈 건가? 가을쯤이면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분명히 돌아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원래 목표는 김일성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일단 사상검증을 좀 해야 됐나 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읊어보라우. 이런 식으로 면접 보듯이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더래요. 타미야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세계 동시 혁명 이론이랑 뭐 국제 혁명의 기지 이론 뭐 이런 걸 술술술술 막 30분 동안 지가 배운 거 막 읊었는데 이 북한 관료들이 합격이래. 너는 북한에 올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질들 있죠. 파일럿 3명이랑 야마무라 차관.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 물어봤어요. 먼저 파일럿 3명한테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요? 저희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야마무라 차관한테 직업이 뭡니까? 야마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럼 뭐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했대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이 어딨어. 국민이 어떻게 법을 만드나? 직업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야마무라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고래 고고히 올바른 직업이지. 그렇게 검증을 다 마치고
북한 정부가 파티를 열어줘요. 맛있는 흰쌀밥에 고기 반찬, 뭐 생선 요리 다 나오고 비싼 술도 막 따라주더래요. 이들이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니까 일당 중에 한 명이 야마무라 차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도호 구인 중에 한 명이 니들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데 그 인질 다 구출했으니 다음 선거 재선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렇게 농담까지 하더래. 여유 생겨가지고. 네, 그때는 야마무라 차관이 좀 마음이 놓이면서 받아줬대요. 다 같이 웃고 떠들고 놀다가 며칠 뒤에 파일럿 3명이랑 야마무라 차관은 약속대로 그들이 타고 왔던 8315편 타고 일본으로 옵니다. 도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다들 사망자도 없고 해피해서 막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보내줬어. 근데 왜냐면 약속했으니까 북한도 아무리 그지 같은 악당이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는 눈들이 많은데 여기서 비행기랑 이 인재들 꿀꺽한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지킨 거지. 야마무라 차관입니다. 이 사람 영웅 됐어요. 공항에서 와이프랑 아이들이 와이프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회를 하는데요. 딸 둘이에요. 큰딸, 작은딸. 이후에 야마무라 차관은 승승장구예요. 9번 재선 성공하고요. 대물급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91년도예요. 사건 발생 22년 만이었습니다. 야마무라 차관은 외교단으로 다시 북한에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그래도 갔다 와본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출발하기 하루 전날 사망했습니다. 집에서. 누구에게 당했을까요? 자기 둘째 딸에게 당했어요. 여기 사진 속에 안고 있는 이 애기 커가지고 아빠를 칼로 찌른 거예요. 딸이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야마무라 차관이 자기 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대를 이어서 정치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딸에게 칼이 찔려서 너무 끔찍하죠. 참 이렇게 북한에도 갔다가 120명 인질이랑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나섰는데 이렇게 또 허무하게 갔습니다. 놀랐죠. 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리서치 하다가 처음엔 몰랐고 나중에 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해서 봤는데 생뚱반정 크니까 이걸 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여러분 오늘 사건 되게 긴데 2편 나눌지 고민 중이에요. 근데 사실 나누려면 한 10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할 말이 많아. 자, 그럼 나머지 요도호 구인은 어떻게 됐을까? 일단 성공했어요. 북한으로 갔어. 대성공 아니에요. 근데 20년 동안 이들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전해진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요. 비행기 납치 사건 정말 끔찍하죠. 사망한 피해자가 없어도 그 트라우마만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요. 비행기 납치 못지않게 기가 막혀요.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이게 나라가 맞나? 글쎄 북한을 나라라고 볼 수 있나요? 요도호 구인 원하던 대로 북한 갔는데 혁명 준비하면서 김일성 모셔가지고 일본으로 가겠다. 이모 잘 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일본 혁명 마을이 제일 그 뒤에 얘기 많이 나와요. 혁명 마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9명으로 시작한 일본 혁명 마을이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